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2008년 광주의 어느 재수학원 괴담. 때는 2008년. 나는 그때 재수생으로 광주에 있던 재수학원에 다녔다. 학원은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수업이 있고 매 1시간마다 10분씩 휴식 시간을 가졌었다. 강의실은 8층에 있었고 밤 9시 30분 3교시 쉬는 시간에 8층과 9층 계단 중간에 있는 흡연실에서 담배를 태웠다. 그곳엔 허리 정도 되는 높이의 창문 하나가 있었다. 내가 그 시간에 그곳에서 담배를 태우게 된 이유는 어떤 여자를 보기 위해서였다. 밤 9시 35분쯤 되면 나와서 반대편 빌딩 7층 창문에 서 있는 그 여자. 내가 있던 휴게실이 8층이라 위에서 내려다본 그 여자는 뒤쪽의 빛으로 인해 얼굴 윤곽은 잘 안 보이지만 항상 고개를 위로 향해 위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그렇게 3분 정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빛 속으로 사라졌다. 그것을 보고 나면 난 왠지 맥이 빠져 담배를 끄곤 강의실로 들어가곤 했다. 그 7층 창문에는 예지학원이라 써 있는 것을 보면 같은 학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늘도 어김없이 담배를 태우며 기다렸고 9시 35분 정도가 되어 여자가 나와 바로 위층인 8층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왜 이를 쳐다보지? 8층에 뭐가 있나? 하며 궁금했으나 그곳엔 PC방만 하나 있을 뿐이었다. 3분 정도가 되자 어김없이 그 여자는 들어가고 난 담배를 끄고 강의실로 향했다. 밤 11시가 되어 강의가 끝나고 소변이 마려워진 나는 화장실로 향했다. 학원 건물이 10시가 지나면 학원이 사용하고 있는 8층과 9층을 빼고 모든 층들이 소등을 하는지라 8층 화장실에 들렸더니 원장 선생님이 소변을 보고 있었다. 나는 문득 궁금해져서 물어보았다. 선생님 앞에 건물 7층의 예지학원도 재수학원이에요? 그러자 선생님이 대답했다. 맞아. 근데 그 학원은 1년 전에 화재가 나서 망했어. 그리고 지금 반대편 건물 7층은 출입 못하게 막아놨어. 순간 소름이 돋았다. 나는 바로 흡연실에 가서 반대편 건물을 보았다. 창문에 불이 꺼져 있었다. 분명 난 불 켜져 있는 창문에 여자를 보았는데 뭐지? 나는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이 되었고 난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서 날 밝은 오후 3시에 그 건물을 향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예지학원이 있는 7층을 눌렀는데 눌러지지 않게 막아두었는지 불이 점등되지 않았고 난 6층에 내려서 7층으로 계단을 타고 올라갔다. 근데 학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철제로 된 큰 문이 있었고 그곳엔 자물쇠가 굳게 잠겨져 있는 걸로 봐선 쓰지 않는 건물이며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막은 게 분명했다. 그럼 그 여자는 대체 뭐였지? 나는 오늘 저녁에 다시 그 여자를 확인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저녁 6시가 되어 학원 수업이 시작했지만 나는 그 일로 수업 내용이 머리에 하나도 남질 않았다. 9시 30분. 나는 바로 휴게실로 향했다. 역시 예지학원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담배는 필 생각이 들지 않았고 휴대폰을 꺼내 손에 쥐었다. 휴대폰에 보이는 시간이 조금씩 지날 때마다 점점 가슴이 조여움을 느꼈다. 역시 그 여자가 나타났다. 역시 내 착각이 아니었어.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비디오 촬영 모드로 바꾸고 창문 앞에 두어 여자를 찍도록 놔두었다. 여자는 어김없이 위층을 바라보고 있었고 나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 반대 건물만 시간이 멈춘 것처럼 여자는 미동도 없었다. 순간 여자의 고개가 내려갔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내 쪽으로 고개가 내려간 것이다. 나는 허리를 숙여 창문 밑으로 숨었다. 얼굴이 컴컴했음에도 눈에 안광이 번뜩이며 내 눈을 바라보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 상태로 팔만 뻗쳐서 고정해둔 카메라를 들어 저장된 영상을 돌려보았다. 화면에 잡힌 여자, 그리고 이쪽을 쳐다보는 장면. 그렇게 노려보며 5초 정도 있다가 사라지는 모습. 어딘가 이상하다. 나는 순간 괴리감 같은 게 느껴졌다. 내가 눈으로 봤던 장면과 왠지 다른 느낌이랄까? 다시 한번 영상을 돌렸다. 분명 뭔가 이상한 게 느껴진다. 화면에 잡힌 예지학원 창문의 여자. 그런데 영상의 창문의 빛이 창문 전체를 다 감싸고 있지 않았다. 비유하자면 TV 화면처럼 가운데 화면이 있고 그 화면을 네모나게 둘러싼 검은 화면이 있는 느낌. 나는 다시 일어나서
예지학원의 창문을 보았다. 역시 카메라 영상과 다른 모습. 나는 순간 망치가 머리를 때리는 느낌이 들었다. 반대편 건물 예지학원에는 역시 아무도 없었다. 예지학원의 빛은 우리 건물 6층의 빛이 예지학원이 있던 7층에 반사되어 8층에 있던 내가 그 빛을 본 것이다. 그리고 난 그것이 예지학원의 빛인 줄 착각했던 것이다. 그 여자의 모습 역시 그 창문에 모습이 반사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 여자도 이쪽 건물에. 난 본능적으로 계단 사이로 아래쪽을 쳐다보았다. 그리곤 보았다. 웬 여자가 위를 쳐다보며 얼굴 가득 흉측한 미소를 띠고 올라오는 모습을. 나는 비명이 터져 나오는 것을 참지 못했고 자꾸만 풀리는 다리를 주체하지 못하며 기어가듯 9층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죽는다. 정말 이 생각뿐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9층 문 사이로 새어나오는 빛가락만이 정말 한 가닥 생명처럼 느껴졌다. 겨우 9층 문을 열고 사람 많은 강의실에 들어갔다. 그리고 엎드려서 얼굴을 들지 못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고 부모님이 옆에 계셨다. 말을 들어보니 강의실로 들어와서 고개를 숙이곤 그대로 기절해서 못 일어났고 그대로 병원으로 실려왔다고 했다. 나는 그 학원을 바로 퇴원했고 그 뒤로 그 학원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휴대폰도 기분이 나빠서 바꿔버렸다. 나는 지금도 건물 창문에서 다른 건물의 창문을 바라보지 못한다. 두 번째 이야기. 후배가 나를 따라온다. 친한 후배가 자살로 추정되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철길로 들어가 죽었는데 그 철길이 접근이 쉽지 않다 합니다. 집에 전화해서 후배 집에 초상이 있어서 늦는다고 이야기하고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후배의 집이 수도권이긴 해도 제가 다니는 회사나 집과 그다지 가깝지 않아서 장례식장에 들렀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상당히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 부모님은 10시면 잠자리에 드시는 분들이라 당연히 주무실 거라 생각하고 열쇠로 문을 열려 하는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들어오지 마. 평소엔 많이 늦는다 말씀드리면 기다리지 않으시고 주무시는데 너무 늦어서 화가 나신 건가 잠시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현관문을 손만 나올 정도로 조금만 여시더니 제게 굵은 소금을 마구 뿌리시더군요. 그러시더니 들어오라 하셨습니다. 그 전까지 제가 상갓집에 다녀왔다고 해도 소금을 뿌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이상해서 여쭤봤습니다. 오늘은 왜 그러세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다가 꿈을 꾸는데 내 뒤로 하얀 야구 모자를 쓴 남자애가 울면서 쫓아오는 거야. 그런데 그 뒤로 흐릿한 사람들이 계속 따라오고 있었지. 그래서 일어나 소금을 들고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저는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초상집에 가면서 어머니께 누가 죽었는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후배네 집에 초상이 있어서 라고 했을 뿐이죠. 그 후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게다가 죽은 후배는 야구 모자를 즐겨 썼습니다. 우리는 친한 선후배일 뿐이었지만 몇몇 친구들이 제게 말했었죠. 그 후배가 절 이성으로 좋아하는 것 같다고요. 저도 가끔 이 아이가 날 선배로만 생각하는 게 맞을까 의심했지만 결국 저희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 어떤 집안의 괴담. 우리 집은 예전에 엄청 가난했는데 가지고 싶은 게 있어도 뭐 하나 살 수가 없었다. 입고 있는 옷은 근처 애들에게 물려받은 거고 간식은 얼음사탕 뿐이었다. 그런 나였지만 의무교육만은 제대로 받았다. 하지만 필기도구는 전부 물려받았다. 태어나서부터 줄곧 물려받은 물건을 써왔기에 별로 불만은 없었지만 이것만은 정말 싫었다. 그건 물려받은 학습 책상이었다. 그 학습 책상은 물려받은 것인데도 새 것처럼 광택이 났고 서랍을 열면 목재의 향기가 풍겨왔다. 나는 그 학습 책상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시간이 있을 때면 책상 위에서 책을 읽곤 했다. 학습 책상을 맡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기묘한 체험을 했다. 평소처럼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자 오른쪽 다리에서 싸늘한 감촉이 느껴졌다. 책을 읽고 있는 중이었는데 다리에 닿고 있는 것 따윈 신경 쓰지 않았다. 다리를 싸늘하게 만든 것은 어느새 사라졌다. 잠시 후
다시 싸늘한 게 다리에 닿았다. 기분 나빴는데 오른다리로 싸늘한 것을 건드렸다. 그러자 발끝에 이상한 감촉이 느껴졌다. 시선은 책상 위의 책을 보면서도 그 이상한 것의 표면을 확인했다. 뭔가 요철이 있었고 근처에는 구멍이 있었다. 부드러운 부분도 있었고 단단한 부분도 있었다. 이게 뭔지 모르겠다. 거기에는 얇은 실 같은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내 발이 뭐에 닿고 있는지 알았다. 나는 책을 덮고 책상 아래를 보았다. 그곳에는 창백한 남성이 있었다. 내 발끝은 그 남성의 머리에 닿고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서 넘어졌다. 그치만 얼굴만은 그 남성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남성은 미동도 없이 나를 보고 있었다. 일어서는 것도 할 수 없었다. 기어서 방을 나갔다. 아빠가 있는 곳에 가서 이 일을 울면서 말했다. 그치만 아빠는 믿지 않았다. 혹시 믿어준다 해도 우리 집에는 새 책상을 구입할 돈이 없어서 새로 구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국 나는 소학교 시절 계속 그 책상을 사용했다.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다리에 싸늘한 것이 느껴지지만 그런 일이 자주 있자 책상 아래를 보지 않게 됐다. 또 그 남성이 있으면 무섭기 때문이다.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보지 않고 지나쳤다. 중학생이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 엄마에게 물어보았다. 내가 사용하는 책상은 누구에게 받았냐고 말이다. 그 책상은 집 근처의 와타루 군의 집에서 받아온 거야. 하고 가르쳐줬다. 와타루 군은 나랑 같은 연배로 유치원을 같이 나왔다. 소학교에 입학하고 며칠 후 와타루 군은 강에 빠져 죽었다. 머리가 좋았던 와타루 군은 입학하기 전부터 공부에 매진했다. 내가 쓰고 있는 책상에서 공부를 하며 이제부터 시작될 학교 생활을 기대한 게 아닐까. 사정을 알자 책상 아래의 와타루 군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다. 와타루 군 목까지 열심히 공부하자고 생각했다. 그 후에도 와타루 군은 내 다리에 닿곤 했다. 나는 와타루 군이 다리에 닿을 때는 공부에 최선을 다하라고 격려해주는 것으로 생각했다. 와타루 군의 격려가 힘이 되어 나는 결국 공부를 잘하게 되었다. 중학교 때는 야구가 유행했다. 나도 참가하고 싶었지만 야구용품을 구입할 돈이 없어서 곤란했다. 나는 언제나처럼 아빠에게 부탁했다. 그러자 아빠는 잠시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시곤 어느 날 아버지가 배트와 글러브를 나에게 줬다. 역시나 물려받은 것이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이걸로 나도 야구를 할 수 있다. 나는 야구 멤버에 끼어들 생각을 하자 너무나 신이 났다. 그치만 어느 날 친구 중 하나가 내 글러브를 보고 말했다. 그거 요시로의 글러브 아냐? 요시로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 야구부에 소속된 동급생이다. 야구에 재능이 있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레귤러가 되었다. 그치만 요시로는 최근에 죽었다. 기가 도중에 강에 떨어져 익사했다. 내가 사용하는 글러브가 요시로의 물건이라는 것을 알고 나는 생각했다. 요시로의 목까지 야구를 즐기자 하고 말이다.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다. 요시로와 와타루 군 어딘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두 사람 다 어린 나이에 죽었고 사인도 죽은 장소도 같다. 그리고 두 사람의 유품을 내가 받았다. 이건 우연일까? 수개월 후 다시 나는 아버지에게 부탁했다. 이번에는 게임기를 사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항상 그랬듯이 잠시 기다려라 라고 말했다. 2개월 후 아버지는 게임기를 갖다 주었다. 역시나 물려받은 것이었다. 아버지에게 게임기를 받기 얼마 전에 신문에 났던 기사를 떠올렸다. 근처 강에서 최근 중학생이 익사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날 밤 항상 그렇듯이 내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자 발끝에 뭔가가 닿았다. 그 무언가는 필사적으로 호소하고 있었다. 나는 지금도 책상 아래를 쳐다보지 못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산타 할아버지. 초등학교 때 있었던 무섭다기보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당시 우리가 놀던 곳 근처에는 아지트로 삼고 있던 폐공장이 한 곳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들만의 놀이터였죠. 이상한 잡동사니를 모아서 보물로 삼거나 드럼통에 쌓인 빗물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넣어서 독약을 만들거나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사실 그 폐공장에는 우리 말고도 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블랙산타라고 부르던 노숙자였죠. 왜 블랙산타였냐면 단지 외견이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덥수룩한 수염에 거무스름한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느 사이 우리들은 그 사람을 산타클로스의 라이벌이자 사악한 악마의 화신이라는 설정을 만들어내고 진지하게 믿으면서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서워했다고는 해도 호기심에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뒤를 밟는 탐정 놀이를 한다던가 블랙산타의 집으로 돌을 두어 개 던져보곤 했습니다. 그 노숙자는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코 아니었던지라 우리를 보면 욕을 해서 쫓아내려고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황달에 걸린 것 같은 눈이나 새까만 이빨 같은 게 꽤 기분 나쁜 모습이었지만요. 아까 말한 블랙산타의 집이라는 것은 공장과는 다른 따로 떨어져 있는 오두막집 같은 곳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배수 처리를 하는 공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폐공장을 먼저 발견한 것은 우리였지만 그곳은 폐공장에서도 가장 아지트 같은 곳이었죠. 하지만 그곳을 나중에 온 블랙산타에게 빼앗겼던 터라 우리에게 블랙산타는 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블랙산타에게 저주받은 아지트를 되찾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원이자 사명이 되고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어째서인지 반대로 블랙산타를 그 오두막집에 가두어버리자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가 오두막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를 적당히 골라서 알아차리지 못하게 문을 그 근처의 폐사제나 철사로 고정했습니다. 그 후 모습을 살피면 안에서 문을 덜컥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블랙산타는 틀림없이 안에 갇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우리는 문을 열어주면 습격당할까봐 무서워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에도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열면 습격당한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반대로 안에서 블랙산타가 죽고 있다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매일같이 오두막집을 보러 갔지만 점차 가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가끔 확인하러 가도 고정된 문은 그대로였습니다. 블랙산타라는 것도 점점 실존하는 인간이 아니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구전되는 가공의 요괴 같은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 지난 내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을 때 그 폐공장이 철거되었습니다. 당시 사정을 알고 있던 애들이 모여서 과연 어떤 광경이 나타날지 겁내면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별일 없이 공장과 오두막이 모두 철거되었습니다. 겁내면서 작업하던 사람에게 물어봤지만 오두막집에는 사체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한때 아지트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오두막의 구조는 샅샅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두막집에는 문을 제외하면 출입할 수 있는 곳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은 그대로 두고 블랙산타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음이 놓이면서도 무서운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블랙산타는 본 적이 없습니다. 5번째 이야기. 미친 선생님. 초등학생 때 몽상가족인 음악 선생님이 있었다. 하지만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굉장한 중량감이 있는 분이었다. 살아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그게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인지를 몸소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었다. 그날은 독감이 유행해 한 명이라도 더 조퇴하면 그대로 학급 폐쇄 수준까지 갈 정도로 사람이 없었다. 게다가 밖에는 비가 엄청 내리는 데다 번개까지 내리치고 있었다. 여자아이 한 명이 진짜로 몸 상태가 안 좋았던 탓에 반에 있는 아이들은 모두 수업은 듣지도 않고 학급 폐쇄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는 사이 1교시가 시작되고 음악 선생님이 들어왔다. 아이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데 문득 선생님이 혼잣말을 하듯 입을 열었다. 아이들은 여전히 아무도 듣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 이야기를 떠올리고 말았다. 왜인지는 나도 모른다. 선생님의 피는 더럽단다. 다들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지.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음악가였어. 어둠의 곡을 만들어 왔지. 결코 남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감각을 전개해서 폭발시키는 곡을 말이야. 그건 일부 부자나 귀족들만 들어왔어. 우리 선조들은 거기에 모든 걸 바쳐왔지. 무슨 소리인가 싶었다. 하지만 선생님의 이야기는 이어졌다. 하지만 진짜 어둠의 곡은 완성할 수 있을지 누구도 모른단다. 우리 할아버지는 완성하지 못했지.
60년 동안 오직 그것만을 위해 살아왔지만 결국 자신의 감각을 전부 악보 위에 나타내지 못했어. 우리 선조들이 만들었던 곡은 지금까지 딱 5개뿐이야. 고작 5곡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바쳐졌을까. 선생님은 고개를 떨궜다. 모든 선율이 피를 끓어오르게 하려온 감정을 쏟아붓고 있어. 우리 선조들은 곡을 만들어낸 후 모두 자살했단다. 우리 아버지도 말이야. 아버지가 죽은 건 내가 어릴 적이라 잘 기억나지 않아. 하지만 매일 같이 발광해서 피아노 건반을 후려치고 있던 건 기억이 나고 있어. 여전히 다른 아이들은 선생님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오직 나만이 어두운 교실에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기묘한 상황이었다. 그러더니 어느새 발광을 멈추고 안도한 얼굴로 악보를 써내려 가시더군. 그리고는 어느 날 사라졌어. 혼자 죽은 모습으로 발견되었지. 나도 할아버지나 아버지처럼 곡을 만들고 있단다. 하지만 전혀 되지가 않아. 선조들이 만든 곡을 피아노로 연주해봤어.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뭐라고 할까? 마음의 모든 부분이 한 점으로 향하는 기분이었어. 전국을 이어져 있는 나선 계단을 오르는데 곁에 천사가 날고 있는 거야. 나선 계단의 끝은 없어. 하지만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는 건 잘 알고 있지. 그리고 문득 천사를 바라보면 그건 천사가 아니야. 악마처럼 웃고 있지. 하지만 나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야. 선생님은 숨이 가쁜지 크게 숨을 몰아쉬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람. 미안하구나. 나는 아마 그런 곡은 만들지 못할 거야. 진짜 음악이라는 건 더럽혀져 있단다. 적당한 곡을 만들고 적당히 약한 마음을 노래하는 곡이 이 세상을 석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나는 진짜 음악의 세계를 짊어질 수 없어. 한숨을 내쉬고 선생님은 말을 이어갔다. 진짜 소리를 연주하고 모든 이의 마음을 휘잡을 수 없는 거야. 음악으로 누군가의 운명을 짊어진다니. 나에게는 불가능해. 선조들이 어째서 곡을 완성시키고 자살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 하지만 알 뿐, 그 높은 곳에 오를 용기가 내겐 없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거기 올라 음악의 모든 것을 이해하더라도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 나는 그걸 부정하고 싶어. 하지만 나는 지금 여기에 있어. 선조의 혈통을 이어받아 여기에 있다고. 나는 아무것도 부정할 수 없어. 선생님은 어딘가 슬픈 것처럼 보였다. 유일한 구원은 일본에서 그 피를 이어받은 건 나뿐이라는 거겠지. 곡은 귀족들이 보관하고 있어. 결코 외부로 유출되는 일은 없지. 나 하나 죽는다고 곤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또 누군가가 중독된 귀족에게 곡을 바치겠지. 마지막으로 선생님은 작게 중얼거렸다. 선생님도 모차르트나 바흐처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멋진 음악을 만들고 싶었어. 감정을 적당히 나타내고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평범한 곡을 말이지. 내 피는 더럽지만 숭고하게 갈고 닦인 피도 흐르고 있어. 나는 살고 싶어. 하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죽음이 눈앞에 있으니. 다른 아이들은 끝까지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 선생님 스스로도 오늘은 자습이야 라고 말하기도 했고, 나는 친한 친구가 독감으로 쉬었기 때문에 계속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었다. 다음날 학급 연락망으로 독감 때문에 학급이 폐쇄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선생님이 자살했다는 말과 함께 상당히 인기 있는 선생님이었지만 음악 담당이라 담임은 하지 않았다. 아이들의 동요가 사라질 때까지 그리 긴 시간은 걸리지 않았다. 지금 왜 이 일이 떠오른 것인지는 나도 모른다. 선생님은 누구였던 걸까? 왠지 모르게 안타까워진다. 선생님은 진정한 고독을 맛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여번째 이야기, 이상한 구조의 집. 집을 해체하다 보면 가끔 묘한 구조의 집을 만날 때가 있다. 천장까지 계단이 이어지다 그대로 끝나버린다던가,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지는 복도가 있다던가. 이런 것은 대개 증축이나 개축 과정에서 처음과 집 구조가 달라진 것들이다. 또 가끔씩 해체 도중 숨겨진 방을 발견하기도 한다. 이것은 분명히 건축한 사람이나 집주인의 취미일 것이다. 그런데 얼마 전 해체한 집은 그런 상식을 뛰어넘는 구조의 이상한 것이었다. 그 집은 단층 집으로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이었다. 상당히 낡았기는 하지만 폐옥이라 할 정도는 아니라
부수는 건 좀 아깝다 싶었다. 집주인은 집을 철거하고 빈터로 남겨두겠다는 듯 했다. 그리하여 포크레인으로 허물기 시작했는데 그 와중에 다다미 6장 정도 크기의 방이 나왔다. 그 방은 천장을 빼고는 벽과 바닥에 죄다 도자기 타일이 붙어 있어 처음에는 목욕탕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렇기에는 이상했다. 가운데에 배수구 같은 느낌의 금속 뚜껑 달린 구멍은 있었지만 욕조는 없었다. 아니, 그 이전에 수도나 배관 시설조차 없었다. 목욕탕이라고는 볼 수 없는 셈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했던 것은 사방에 벽에 출입문이 없다는 것이었다. 입구가 없는 고립된 공간. 타일을 깐 장인은 어떻게 밖으로 나온 것일까? 벽에 타일을 붙이고 밖에서 방을 축조한 것이라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수고를 들여서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방인지 나에게는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어쩐지 기분 나쁜 느낌이 들었지만 무시하려 애쓰며 집을 허물었다. 그 터는 지금도 빈터로 방치되고 있다. 그곳을 볼 때마다 집주인은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곤 한다. 무언가 안 좋은 것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집을 철거하고 빈터로 남겨두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다. 7번째 이야기, 문자. 작년 겨울까지 많이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린 사람 때문에 스스로 헤어졌다는 걸 직감하고 울기도 참 많이 울어서 전화번호도 지워버렸습니다. 하지만 문자 하나만은 너무 아쉬워서 지우지를 못했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군대에 가는 중학교 동창 녀석의 송별회랍시고 모인 술자리에서 제가 술 마시던 걸 탐탁치 않아 했던 그 사람이 생각나 괜히 우울해졌습니다. 그렇게 못 있겠으면 술 핑계대고 전화 한번 해봐 라는 친구의 말에 문자 메시지함을 열어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깐의 신호 후 전화를 받은 그 사람. 여전한 목소리에 순간 울컥 눈물이 쏟아져 전화를 끊었는데 한참 후에 그 사람의 번호로 보고 싶다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날 잊지 않았구나 하는 반가운 마음에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기에서 흘러나온 목소리에 술이 확 깼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확인하고 다시 전화를 거는 사이 몇 초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없는 번호라니 의아한 마음에 몇 번씩 다시 걸어봤지만 없는 번호라는 말만 반복될 뿐이었고 생각해보니 얼마 전에 전화번호를 바꿨다고 들은 것 같아 오싹해져야 했겠지만 오랜만에 들은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없다는 게 서러워서 엉엉 울었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그 사람과 자주 어울렸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녀석이 수요일 새벽에 교통사고로 죽은 소식 들었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그 녀석이 너를 많이 보고 싶어 했어. 수요일 새벽 그 사람에게서 보고 싶다라는 문자가 온 날이었습니다. 8번째 이야기, 저승사자 괴담.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저희 어머니께서 며칠간 굉장히 아프셨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실 정도였는데 며칠이 지나자 거짓말처럼 나으셨습니다. 당시에는 어머니가 빨리 나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할머니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어머니가 한참 아플 때 할머니께서 꿈을 꾸셨는데 꿈속에서 할머니께서 아픈 어머니를 보살피시며 방 안에 계셨답니다. 그런데 밖에서 자꾸 누군가가 들어오려고 하길래 이상한 느낌이 든 할머니가 들어오려는 사람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막고 있는데 어느 순간 조용해지면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랍니다. 할머니께선 그제서야 안심하시며 어머니를 다시 보살피고 있었는데 갑자기 창문으로 돌멩이가 날아드는 것이었습니다. 화가 머리까지 난 할머니는 신경질을 내시며 창문으로 가셨는데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승사자 2명이 창문을 향해 돌멩이를 던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간 할머니는 저승사자들이 자기를 문 쪽에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창문으로 유인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재빨리 엄마에게로 몸을 돌리셨는데 어느새 저승사자가 누워있는 엄마 옆으로 와서 유심히 엄마를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너무 무서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저승사자가 누워있는 엄마를 보시고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아니네 하고는 집을 나가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할머니는 꿈에서 깨어나셨는데 신기하게도 그 후로 다 나았다고 합니다. 만약 저승사자가 엄마를 보고 데려갔으면 저희 엄마는 돌아가시게 되었을까요? 9번째 이야기 초능력 괴담. 염사는 능력자의 염력으로 필름이 없는 사진 원판을 마음대로 감광시켜 자신이 생각하는 걸 찍는 초능력 현상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생각하는 영상이 사진에 나타난다는 것은 인간의 정신과 물질의 접점을 탐색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현상이기에 염사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특이한 건 염사 능력자는 다른 능력자들보다 발견되는 경우가 적고 전부 다 여자라는 사실인데 이 때문에 염사에 대한 발견은 꽤 늦은 편이었습니다. 염사 현상과 연구는 일본에서 특히 발전했는데 1911년 12월 26일 일본 동경제대 교수 후쿠라이 도모이치 공학 박사에 의해서 세계 최초로 발견되었고 이 현상을 일컫는 염사는 국제용어가 되었습니다. 1911년 1월 4일 후쿠라이 도모이치가 후원한 염사 능력자인 나가오 이쿠코 부인을 필름이 없는 카메라를 대상으로 천자를 이어 1월 24일에는 통역이란 글자를 염사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신비한 현상에 언론이 주목했으며 이후 1917년 2월 18일 또 다른 염사 능력자인 미타 고이치는 나고야의 매일신문사가 주최한 모임에서 약 3,000명의 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제3사단 참모장 신토의 감시하에 9m 떨어진 거리에 마련해둔 12장의 건판 중 6번째 건판에 가츠라 총리 대신에 화상을 2분 만에 감광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1930년 3월 16일에는 교토공유당에서 후쿠라이 박사의 감시하에 옛날 일본의 고승 홍법대사의 상을 15초 만에 염사하였죠. 그녀는 그 뒤 동남아 각국을 순방하면서 염사 시범을 하였고 그때마다 이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어 그 기사의 양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1932년 32세의 미타는 후쿠라이 박사 댁의 2층에 놓인 2장의 건판 위에 달의 이면을 염사하였는데 이것은 미국 우주선인 아폴로 11호가 최초로 달에 착륙하기 수십 년 전의 일로서 영국의 심령학회와 영국의 다니엘 교수가 아폴로 우주선이 찍은 달의 이면 사진과 미타의 염사 사진을 대조해 보니 세밀한 과학적 측정을 한 결과 거의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죠. 그런데 이 염사 연구에 관여된 능력자 중 비운의 능력자도 있었습니다. 1911년 시카모토 교수가 발견한 다카하시 사다코란 여인인데 그녀의 염사 능력은 실로 놀라웠다고 합니다. 사다코는 1918년 2월 12일 일본 위생의 강당에서 아무것도 찍히지 않은 필름을 개봉도 하지 않은 채 약 3분짜리 영상을 염사하였는데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은 상당히 충격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년 8월 11일에는 휴고현의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벽에 걸린 액자들을 이어 영상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1923년 4월 27일에는 묘법이라는 독특한 영상을 염사하기도 했죠. 단지 사진이 아닌 영상을 염사하는 그녀의 능력 때문에 시카모토 교수는 많은 부를 가지게 되었지만 3년 뒤 돌연 그녀의 능력이 가짜라고 주장합니다. 그가 사다코가 가짜라고 주장한 이유엔 여러 설이 있지만 사다코와 시카모토 교수가 부적절한 관계였고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자 그것이 원인이 돼서 다툼이 서로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졌다는 설이 지배적이죠. 사다코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시연회를 열지만 염사에 실패합니다. 그녀는 시카모토 교수가 준비한 필름을 담은 상자 뚜껑에 납이 있음이 발견하고 교수 연구진이 자신을 매도하기 위해 준비한 거라고 따졌지만 그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매스컴은 그녀를 사기꾼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참고로 이때까지 발견된 여러 초능력자들의 능력은 납에는 통하지 않는 게 초능력 연구의 법칙 중 하나입니다. 특히 투시 능력자들은 납이 있으면 무용지물이죠. 결국 사다코는 그대로 실종되었고 그 후 시카모토 교수도 돌연사로 죽는 일이 발생했는데 당시 사다코를 매도한 신문 기자도 심장마비로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